제가 볼 때에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맥을 저는 네 개의 기둥을 본다 이렇게 제가 작은 책에도 이야기하고 큰 책에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교부들. 이걸로 누가 저한테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제가 여기에 쓴 내용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핍박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로마 제국에 관한 것을 봤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10대 핍박을 보셔야 됩니다. 10명의 황제가 10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크게 다시 10대 핍박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다치우스라고 또는 이제 다치우스 알아서 하시지만 다키우스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간헐적 그리고 지역적 다시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핍박이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되고 다키아누스 때부터 이게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핍박이 확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시에서 처음에는 핍박이 있다가 이제 이때가 우리가 250년경이잖아요. 그래서 250년 전까지는 로마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로마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태리 반도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고을 지방까지 이렇게 확대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키우스 때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북아프리카로 갔으니까 이제 이거 확대가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다른 지역의 속국에까지 펼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페르시아까지.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303년에서 304년에 있는, 이때는, 핍박은 전 로마 제국의 속국에 이거는 간헐적도 아니고 지역적도 아니고 그냥 정책으로 그냥 아예 칙령을 4번이나 내리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들은 싹쓸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대핍박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들어가면은 영국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알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영국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페르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제가 이제 제 책에 아주 정말 핍박에 관한 책은 아마 가장 제가 포괄적으로 많이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다 이 안에 집어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핍박을 먼저 기억할 때는 10대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셋으로 나누었을 때 다키아우스 그 전 후 대핍박 그 다음에 그 전에 로마시를 중심으로 간헐적이고 지역적이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좀 좋다고 합니다. 10대라고 한다는 이 말은 10번에 걸쳐서라기보다는 10명의 황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이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단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 이단을 다룰 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단 안에 들어가 있는
이단 사상, 이 자체는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건 혼합 사상이니까.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상이 들어가고 나면 이단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주주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야 이제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들이 사실상 교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앞부분보다도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여기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교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복잡한 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번 1학기에도 어디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초대교회사를 여러 번 들었는데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4대 종교회의가 헷갈린대요. 4대 종교회의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상당히 복잡해요, 실제로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물, 사건, 그리고 교리,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회의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회의를 두고 사건이라고 하지, 뭐 교회 내에 뭐 아직 무슨 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무슨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무슨 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남길 만한 사건도 실제로 없었고, 있어봤자 종교회의를 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사건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종교회의에서 안건들을 보았을 때,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종교회의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사건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 이단 종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비관한 예를 든다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그 몬타누스파들, 자, 이런 자들이 여기 있었다든가, 아니면 분파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파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노바티아누스파라든가, 그 다음에 어거스틴 시기에 있었던 도나투스파라든가, 뭐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파라든가, 이런 어떠한 교회 내에서 이미 이제 분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성격을 봐가면 종교 앞으로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이 분파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저는 규명해 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규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오늘 우리가 칼빈 선생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를 봐도 분파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있던 이단 종파 가운데 한두 파들을 이제 칼빈이 언급할 텐데, 이런 이단 종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 어려움을 이끌었는가 라고 하는 점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교리는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립된 그 교리들은 본질적 교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본질적 교리라는 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교리들. 그 중에 우리가 본질적 교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 확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어떤 은혜론입니다. 은혜론.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은혜에 관한 교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확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독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교 종교개혁 시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소친이주의라고 하는 소친이주의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소친이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파가 됩니다. 저 소친이주의가 제가 늘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반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이 반삼위일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여기서는 안 했군요. 네, 제가 학교에서 했을 때 지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이 유니테리안주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소진이주의죠. 이 유니테리안의 오야봉이 제가 연구했던 이 세리베투스입니다. 세리베투스가 이 유니테리안의 오야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리베투스가 순교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이 희생을 시킨, 그래서 세리베투스가 유니테리안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숭배의 대상.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니까 그전에는 그냥 돌멩이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이번에 가보니까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냥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점점 이 세리베투스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아주 섬찟한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거라 하겠죠. 그러나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리베투스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고, 앞으로 전개될 단일 신론자들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으니까 칼빈이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이 유니테리안주의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칼빈이 알았다는 것은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론과 기독론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삼일체론과 기독론을 하나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삼일체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해결한다면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삼일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동일 본질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이냐, 인간이 되었다가 신이 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가는 요것이 상당히 보통 교회사를 잘 안 하면 이게 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제가 일단 지우고 제가 하나 요 중요한 것을 미리 또 생각이 날 듯 해야지, 또 이게 또 돌아서고 나면 저도 제가 무슨 각본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떠오르면 그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거나 제가 안 떠오르면요, 또 이렇게 또 서론을 길다 보면 뭐 말할지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까먹도록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반삼일체론이라고 할 때 론자라고 해야죠. 론자라고 할 때 아리오스를 말합니다. 아리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리오스 다음에 세미 아리오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아리안주의가 있죠. 예, 아리안주의, 아리안주의라고 합시다. 예. 저는 아리오스주의라고 말합니다만은 세미 아리오스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삼일체론이라고 말할 때의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리안주의와 세미 아리안주의의 차이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 즉 아리오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있다면 이건 아리오스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미 아리오스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까지는 가죠. 그리스도가 유사 신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사 본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미 아리오스주의입니다. 이제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오탄 논쟁, 목사님들이야 말 거예요. 이오탄 논쟁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325년에 이게 355년에서 이게 381년에 이제 있는 건데 325년에 있을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오탄 논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이오탄 논쟁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반삼일체론이냐 삼일체론이냐 요 문제를 다루는데 381년에 이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논쟁을 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임을 인정하자 이 말이야. 그리스도 신성이다. 그래 인정하겠다. 그러나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더 이제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유사라고 하는 말이 호모이 오시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가는 거죠. 여기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 동일 본질이라면은 호모 오시오스거든요. 여기 이오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오탄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오탄 논쟁이 되면 그것은 뭐냐?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세미 아리오스주의를 겨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리오스 논쟁과 세미 아리오스 논쟁을 구분하는 거죠. 이 둘 다 삼일체 논쟁인데 이것은 381년은 이오탄 논쟁이라고 부르고 325년 1차 본종교회의에 있었던 논쟁은 반삼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처음 교회사 듣는 분들은 이거 뭔 소리, 뭐 말입니까? 지금 아마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들으실 분들은 조금 숨을 쉬겠다. 감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복잡한 게 처음에 제가 인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건과 교리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부들의 이름들이죠. 실제로 교부들의 특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작품을 썼고 어디서 활동했고 언제 활동했고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는 이것을 아는 게 이게 이제 복잡해요. 이제 그래서 요 이름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제가 이게 셋으로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셋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정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기 니케아 교부. 그렇다면 왜 후기가 있으면 전기는 어디 갔느냐? 이게 전기죠. 이게 전기죠. 이게 전기고 후기는 요구고. 근데 왜 여기를 그러면 전기 니케아 교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1, 2년 나누느냐?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둘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후기라고 하는 말은 325년 삼일체 논쟁 이후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래서 교부를 볼 때 이게 특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 가운데서 몇 명이나 우리가 속사도를 볼 것이냐, 요 규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한 6명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교부 이해하는 것은 나는 어림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책에서는 아마 한 8명을 제가 소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6명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 그 다음에 변정가도 6명이면 제가 볼 때는 족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알아야 하는 것은 뭐 학자들이 그냥 뭐 알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케아 교부에서는 제가 8명을 제가 제시를 해서 전체가 24명, 23, 8, 24. 20명, 예. 20명을 제가 좀, 그래도 이 이름은 알면 좋겠다. 제가 도표로 해서 책에 제가 자세하게 특징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초대교회사, 이러면 로마 제국 핍박 이단 교부라는 것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깔끔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설명을 더 했다라는 게 있습니까? 어거스틴까지를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를 언제 우리가 이 마지막 볼 것인가?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서는 이제 그레고리오 1세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레고리오 1세까지. 물론 어거스틴도 언급하고 제가 여기에 교부에서는 그레고리오 1세를 제가 넣지는 않죠. 실제로는 안 넣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통 학자들은 이제 그레고리오 1세까지 봅니다. 제가 그레고리오 1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중세교에서 초에 실제로 저는 왜냐면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이 있습니까? 4대 종교회의요. 예. 4대 종교회의요. 4대 종교회의가 워낙 그 고구마 줄기처럼 많아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쨌든 제가 일단 한번 서열은 붙여놓게요. 예. 일단 이거라도 해놔야지 정리가 되니까 아마 우리 책에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이 워낙 이 책이 제가 도표를 만든 게 있거든요. 도표 그 뒷부분에 가면 17페이지가 아니고 그 종교회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만든 게 아마 이설이라 여겨집니다. 300몇 페이지일 것 같은데 319페이지 이후에 보면 도표로 제가 여러 번 제가 이걸 해놨습니다. 391페이지 나와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예.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하나 만든 것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렇게만 딱 보면 돼요. 1차, 2차, 3차, 4차. 주요 논쟁, 이렇게, 저렇게. 주요 인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렇게. 요게 4대 종교회의. 예, 확실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7페이지 한번 보죠. 예, 17페이지도 잠깐 나와 있네요. 예. 자, 이제 17페이지를 초대교회사 전체를 보는, 저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걸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초대교회사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이고, 이게 뭐냐, 이게. 예. 봉이 김선달이 부산에 가가지고, 멍게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멍교이라니까 멍게아요. 그래서 멍게아요. 이래가지고 멍게 다 먹었다 하더만은 이게 멍교 이게 봅시다. 자, 17페이지 이 그림이 조금 좀 커야 되는데 뭐 책에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표로 제가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대신해서 제가 직접 이 부분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맥락으로서 로마 제국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표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먼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요 시점을 우리 책에 나중에 나오지만 700년이라고 기원전 700년, 750년경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그때 뭐 기록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750년경 또는 700년경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자기 형이 동생을 죽여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대다.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공화국이 만들어지냐 하는 것도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겠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공화국과 그 다음에 제국으로 나누는 이 제국. 요 시점이 바로 가이사, 우리가 성경에 놓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즉 리퍼블릭에서 엠파이어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은 역사가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점을 제가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로마 제국의 배경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먼저 공화국이었고 황제가 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화국에서 제국 정치로 바꾸어지는 시기를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줄 건데, 이 인물이 네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제국을 둘로 또 나누면은, 로마 제국을 크게 둘로 나누면 공화국과 제국이고, 제국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혈통이고, 하나는 혁명이다. 이렇게 제가 선호했을 겁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율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어떻게 보면은 삼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촌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그 이름을 따서 이 친구가 가이사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아우구스트는 그 친구의 이름이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본래는 율리우스 가이사르에게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율리우스 가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로까지는 이 율리우스 가문이 이렇게 지배합니다. 율리우스 가문이 지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로가 68년에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왕조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왕조라도 뭐 있겠지만 뭐 한 명, 두 명 가지고 왕조합니까? 저희 나라도 보면 뭐 박근혜 씨가 또 웅장하니까 무슨 정치라 하고 뭐라더만.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이 정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박통이 있을 때 무슨 정치하더만 김영삼이가 등장하니까 무슨 정치 저는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난 나쁜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이니까 지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고 하는 의미로 왕조를 다이내스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이내스티가 이제 그거죠 이게. 그래서 혁명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혈통이 아닌 쿠데타를 통해서 내가 그냥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황제.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 불안이 절정이 언제 오느냐? 제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두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절정에 달함.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내수로 나누는 거죠. 딱딱딱딱 내수로 나누는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게 벌써 이게 분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 나라가 투가면은 제왕 제도에서 요즘에 무슨 내각 제도로 바꾸자 이러는데 우리가 한번 안 가본 길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겠죠. 그러다 같이 또 언젠가 또 대통령 시대가 되겠지만 이 사도 정치라고 한다는 말은 이제 공화국 시대로 어떻게 본다면 되돌아가고 싶은 하나의 욕망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정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명이지만 로마를 몰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정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을 해서 재통일을 한다. 이렇게 된. 그래서 로마 제국을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시작을 기원전 700년, 750년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화국과 제국으로 나누는데 그 사이의 분기점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그 다음에 제국을 혈통과 혁명의 시대로 다 나눈다면 네로를 분기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도정치가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몰락으로 치닫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핍박도 끝나죠. 상당히 흥미있어요. 자, 혁명시대가 시작하면서 핍박은 시작하고, 이게 상당히 교회사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네. 혁명시대가 시작하면서 핍박이 시작하고, 핍박이 마무리될 때는 로마 제국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핍박이 이제 312년에 이제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하고 313년에 우리가 아다시피 밀라노 칙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분기점이 330년인데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콘스탄티노플로 옮긴다는 겁니다. 천도를 하는 거죠. 천도. 지금 우리나라도 천도하자고 그러는데 조금 더 있다가 부산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하는가 그냥. 아니면 제주도로 옮겨 부리던가 하여튼 이것을 사람들이 이 천도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예약을 한다는 것인데 정도전이가 개성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연속교도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예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시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옮기게 되어지고 이성계가 옮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폴리스 이제 본래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만은 옮겼을 때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로마의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해도 이미 로마 제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 정치가 있으면서 이미 로마 제국은 이미 쇠퇴에 가버렸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가문이 혈통에서 끝나는 것으로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에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ancient 로마 시티를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요, 요 사람들이 있는
이 시기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180년, 예, 아울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 요 있는 요 180년 요 정도의 역사만 지금 남아있고, 이후에 천도하기까지, 콘스탄티노플로 가기까지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실제로 180년까지에 있는 로마의 모습을 보고 뭐 앵션트 막 이러는데, 정말 볼품없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도정치가 되었을 때는 로마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180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연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연, 와이즈 엠퍼러. 이 엠퍼러가 있을 때 요 5명의 현명, 내가 볼 때는 뭐 5명의 현명한 정치도 아니고, 이게 마키아벨리가 이 말을 써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썼는데, 저는 이 말도 쓰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뭐 현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역사가들이 이거 쓰니까 이제 유행으로 쓰는 건데, 오연제의 마지막이 어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되면서 180년이죠. 이미 끝났어요, 로마 제국은. 아울렐리우스 이후에 그 기록은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이제 로마시 옛날 도시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뭐냐면은 콜로세움이거든요.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콜로세움이 거대한 건데, 콜로세움은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되어지는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디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 세 명이 작당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사도 요한 시대인데, 그럼 그거 이상에 보면 또 그 앞에, 그 옆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개선문이 굉장히 화려하지 좀 크더라고요. 그래 그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 우리가 아다시피 그 313년 자기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정치 이후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로마 역사는 실제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 없는 거예요. 뭐, 혁명으로 하는데 다 부숴버리는데 없지요. 예.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역사를 다 그냥 때려 부숴버리는데 역사라는 게 있나요, 저희 나라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ncient Rome이라는 것은 실제로 네로까지 남아있는 역사들이고, 가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았다고 본다면 5명의 황제가 있었던 시기에 바로 아울렐리우스까지 180년경, 그 이상은 사실상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천도를 330년 했다.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를 우리가 그대로 서울이라고 보고, 서울이 서쪽, 여기는 동쪽, 네, 동쪽, 동쪽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기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동로마라고 그러고 서로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름을 공화국, 로마 제국,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이제 4개의 이름이 등장을 하다가 마침내 410년에 이제 몰락을 하다가 476년에 이제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가 이제 제거되면서 여기에 서로마 제국의 역사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죠. 이제 더 이상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800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서로마가 바뀌어지는 게 신성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신성로마 제국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든 이름들이죠.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1806년까지 가는 거죠. 1806년 나폴레옹이 등장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로마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동로마는 1453년까지 갑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예, 투르크족이 이 동로마를 멸망할 때까지 굉장히 갑니다. 1123년까지 이 동로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역은 자꾸만 줄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판에 와서는 이제 14세기에 와서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다 삼켜버리고 지금인데 뭐 유고슬로바키아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보스니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동로마 제국이었죠. 동로마 제국이었는데 점점 빼앗기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1453년에 이제 몰락을 한다. 그래서 보면 보면은 헝가리라든가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체코, 유고라든가 이 사람들의 국기를 보면은 전부 이 선수들 보면 전부 다 독수리 문양을 하고 자기들이 다 로마 제국이라고. 이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머리 두 개 한 게 있어요. 머리 두 개 한 이 문신을 엠블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는 독수리 머리 두 개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가? 독일은 하는데 노란 독수리. 러시아예요. 러시아는요 그 머리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왜 머리 두 개가 있느냐면 동로마와 서로마의 이 그 전통을 러시아가 받았다고 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요 진짜 꼴값들을 해요. 진짜가 보면. 뭐가 러시아가 로마 제국과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이 1453년에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딸이 러시아의 이반 3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여기에 몰락의 전통이 러시아에 왔다고 해서 자기들의 건물도 전부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이고 이게 왜 만드는데요?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찐빵같이 만든 그 흉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 역사가들이 보면 저 꼴값들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하고요 뭐 저거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요? 근데 그거 앞에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나는 또 배꼽이 또 빠져요. 뭘 저런 데 가서 또 사진을 또 찍는다고.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 놓은 장난감들이잖아요. 그 장난감들 앞에서 마치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랑 같은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좋아가지고 잘 만들었다 사진 팍 찍고 차라리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사진 찍는 게 훨씬 낫죠. 자연 앞에 사진 찍는 게. 아무튼 그 역사가들 보면 헝가리나 동로마 지금 같으면 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동로마의 후손들이라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다 자기들이 전통이에요. 다 자기. 그래 1453년에 가보면은 지금에 있는 그 터키의 지금의 이스탄불 그 도시 그거 하나만 다양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곳을 투르크 오스만 족에 속해 있는 투르크족이 그거 몰락시켜서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스탄불 가서 딱 구경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기에 그 대성당 그냥 하나 가서 그거 하나 딱 보고 그냥 앞에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그 1세 황제가 있었던 이게 전차, 그리고 1km짜리 긴 이런 그 길이 있어. 지금은 길이 거의 없지만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한번 가서 한번 달리기 한 바퀴 돌고 한 1km 되니까 한 바퀴 딱 돌면 딱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가야 될 것은 그 지하 물 저장하는 데 가가지고 물 한번 이렇게 꿀떡 한번 마시보고 나오면 그거 한번 되고 끝나세요. 그 다음에 볼 거 없어요. 가가지고 뭐 고등어 햄버거 잡수시려면 잡수든지 말든지. 고등어를 우리나라도 고등어도 많은데 굳이 그거 가지고 고등어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려는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하시든 마시든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의 그 옵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런 데 가서 구경을 안 해요. 그 가가 뭘 구경할 게 또 그 가가지고 가보면 뭐 전부 그냥 막 글자 그냥 이 뭐 알지도 못하는 글자 이게 슉슉 무슨 사인을 다 해놨는데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는 그거 가가지고 보겠어. 그냥 단지 그 건물이 참 저게 건물 저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때 만든 거니까 어떻게 그때 저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경이함이 또 노파가 보이지도 않아요. 또 실제로. 그 보려면 또 많은 게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뭐, 가가지고 사진 찍기 바쁘지, 우리는.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제가 참, 지금까지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요번에 여행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팍팍팍 사진 찍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배경은 전부 엑스트라야, 이게. 내가 보면서, 참 사람들이 개성이 다르구나. 이 자체를 닮으려고 하는 게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래서 저 사진을 다 모아보면 그 건물에 대한 사진이 없고 전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도 지금까지 간 팀들은 다 그 보면서 자연을 보고 그 교회당을 보고 장소를 보고 팍 찍어서 사진을 공유합시다 하면 공유할 만한데 다 자기들이 찍으라니까 이걸 내가 신문에 내겠어요. 내가 홈페이지에 옮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또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렇구나. 또 어떤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어 전부 다 앉아 셀카고 갖고 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찍고 좀 잘 좀 보고 찍으면 안 되나? 꼭 내가 들어가야 되나? 좀 그런 점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자, 동로마라고 끝으로 하나 더. 동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름이 갑자기 비잔틴이라고 바꾼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비잔틴. 그 바뀌어지는 이유는 뭐냐? 800년에 서로마를 재건한다고 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동로마라고 하는 이름도 동로마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본래의 그 지역의 옛 도시 이름은 이스탄불이지만 그 지역의 이름은 비잔티움이거든요. 그래서 비잔틴이라는 제국으로 바뀐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면 우리 크게 이제 6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화국, 제국, 서로마, 동로마, 신성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그래서 어떤 그 제국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나대. 또 하나 제가 근현대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교도라고 할 때에 청교도라는 이름이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바뀌냐면은 비국교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제가요. 그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왕정 복고가 있게 되지는 1660년이죠. 그렇죠. 찰스 2세가 등장을 하면서 청교도가 비국교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청교도 안에는 세 단체가 있었죠. 하나는 장로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회중파,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었는데 이 성공회가 여기서 탈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는 비국교도라는, 왜? 성공회가 국교도가 돼버렸으니까 청교도라고 할 때는 성공회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왕정복고가 있고 나면 비국교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성공회를 빼버린다. 제가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제가 한 책을 하나 제가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그 루이스 베일리가 쓴 책인데,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분은 성공입니다. 성공의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당시에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에서 경건에 관한 훈련, 이 practice of piety이기 때문에 경건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탁월한 인물이에요. 왜? 성공이지만 청교도니까. 그러나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분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이지,
이후에 왕정복구 이후에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성공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청교도라는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대의 이름을 말하게 될 때에 로마 제국 할 때 어떤 로마 제국이냐 동, 서, 공화국, 신성, 비잔틴 뭘 말하느냐 이 분명히 정해져야지. 그거 안 정해지면 헷갈리는 것이죠. 예. 아니면 그냥 모르면 그냥 로마 제국 이렇게 아예 써버리면 되고. 근데 그러나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시험 칠 때만 사용하는 거. 저는 시험을 칠 때 제가 아주 그 뒤에 연습 문제 풀어라 그러거든요. 연습 문제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660년 왕정복고의 왕의 이름이 뭐냐? 찰스 2세다. 이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 틀리느냐? 찰스 2세가 언제부터 85년까지 1660년에서 85년까지 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요 안에 또 해가지고 찰스 2세 큰 거 찍고 1660년에서 85년 이러면 이거 맞아요. 근데 학생들은 요거 썼다고 자기 다 맞았다고 그래요. 전 틀렸어요. 이렇게 배우면 안 되거든요. 하시는 찰스 2세다.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하는 말이지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다 써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하겠어요? 그래 몰라야지 제가 채점을 하죠.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알려주지 마세요. 그 몰라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채점하기 좋아요.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보니 이것도 은성이가 앉아있는데 큰일 났네 이제. 이것도 학생들 시온이도 앉아있고 학생들이 앉아있어서 좀 부담있긴 부담했지만 어쨌든 예. 자, 아무튼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좀 헷갈리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로마 제국에 방금 요거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제 17페이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먼저 700년 정확하게는 753년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화정치 제일 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제국정치, 그 다음 밑에 혈동, 그 다음에 혁명, 그 다음에 네로, 제국정치에 좀 내려가시면 네모로, 네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있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이 공화 제국 정치임을 나누고 황제가 되는 그 이야기. 좀 더 내려가서 사도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핍박은 시커멓게 제가 말했습니다만 네로 시대 때부터 있다. 그 다음 313년, 그 다음에 325년 종교회의. 종교회의를 보시면은 1차, 2차, 3차, 4차가 다 동로마 제국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30년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서로마가 위로, 동로마가 밑으로 가다가 410년, 왜 410년이 있고 476년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416년에는 알라리크가 오는 것이고, 이때는 오도아케르가 오는 겁니다. 왜 410년을 로마 멸망으로 보지 않느냐면은 알라리크가 배가 고파가 와가지고 밥 먹으러 로마시에 왔다가 먹을 게 없으니 그냥 떠나버려. 이제 근데 3일 동안만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서로모가 그래도 황제는 살아남아 있었지만 476년이 되면 오도아케르는 아예 그 로물루스 마지막 아우구스투스 로물루스를 아예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지가 황제가 된다. 그래서 476년을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죠. 410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 물론 이 사람도 다 서고토족이죠. 서고토족이는 맞지만 이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배고파서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었고, 오도아케르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황제로 군림해버려 버렸으니까 서로만 아예 근절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476년으로 본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계유착,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중세시대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이름들이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교부들을 제가 넣어왔는데 그 시기를 보시면은 네로 그 이름 밑으로 가면 속사도 이름들이 8명이 제가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변정가 시대가 핍박의 시대다. 그 다음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이 핍박이 종결이 되면서 수도원 운동은 시작한다. 뭐 이렇게 제가 선호하고, 그 다음에 번종교회의의 주요한 인물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써놓아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아마. 그래서 요게 한편으로 하나의 초대교회를 보는 개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오늘로서 로마 제국을 그냥 끝낼 겁니다. 로마 제국은 뭐 실제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48페이지까지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한 3분 정도만 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이야기보다도 밑에 보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은 그 밑에 보시면은 페니키아 아니 로마 사람들하고 카르타고 사람들하고 그 싸웠는데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포에니라고 하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이름에서 나왔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윗왕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들이 그 뱃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예인 사람들이 카르타고인이었고, 카르타고가 지금의 튀니지니까 튀니지 사람들과 로마인들이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포에니 전쟁, 즉 페니키아 후손들과 로마 사람들의 전쟁. 왜 전쟁을 했느냐? 시실리 때문에 그러죠. 시실리 섬을 두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7마리의 그 코끼리를 데리고 건넜다 하는데, 실제로 전쟁에서는 로마인들과의 전쟁에서는 코끼리가 등장하지는 않아.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인들하고 전쟁을 한 장소가 카니에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칸나에, 죄송합니다. 카나에라는 장소. 카나에라고 하는 이 장소에 사는데, 우리가 이 로마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에서 싸움이, 그 로마는 여기에 있고 카나에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카나에 전투에서 한니발이 이겨요. 근데 한니발이 이겼는데도 왜 한니발이 로마를 점령 못하느냐? 점령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기는 군사를 3만 명밖에 없고, 당시에 로마는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8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8만 명이 3만 명의 이 전술에 지잖아요. 그 이야기 하면 또 길지만. 그래서 전쟁을 지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은 한니발이 쳐들어올 줄 알았지만, 한니발이 못 쳐들어가는 것은 뭐냐? 3만 명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로마 이 공화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차라리 돌아가자.
그냥 이긴 것으로 끝내고 돌아가자. 그래 돌아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힘을 부축해서 카르타고를 쳐서 다 없애버려요. 그래. 결국은 포용의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예. 뭐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 전투에는 이겼지만 로마 도시를 점령을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가 이제 설명들을 쭉 해요. 근데 이 족보만큼은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굴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요까지의 이름의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티베리우스가 37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가 41년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요 이름이 빠지고, 클라디우스가 53년까지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요 때는 클라디우스 때는 이 클라디우스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네로가 68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네로 전까지의 이야기, 예. 그리고 아니지, 티베리우스까지의 티베리우스 황제 이야기 나오니까 티베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요 시기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요 시대죠. 그래서 요 순서는 어느 정도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요거를 이해하려면 영화 그냥 두 편만 딱 보면 돼요. 그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고요. 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어요. 그 드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 이번에 추석 때 한번 보세요. 예, 이 영화가 1편이 성이고 2편이 있어요. 그런 검투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검투사, 요 1편에 누가 나오냐면 로버트 테일러가 나와요. 로버트 테일러.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빅터 마추어, 그 삼손으로 나왔던 요 사람이 나오는데, 요 두 영화 보면은 요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딱 보면 돼요. 그냥 뭐 책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요거 딱 영화 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아마 제가 사진이나 영화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다 나오니까 뭐 제가 요 글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제가 요 뒤에 다 있네. 38페이지에 드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네. 그 영화 한 편 보시죠, 그냥. 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가면 율리우스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요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BBC 방송국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자막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영어 자막만 나옵니다만 이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 그냥 뭐 대화만 실컷 나오니까 나중에 머리 아프더라고. 그러나 앞에 나왔던 성의와 그 다음에 검투사 티베리우스가 아니고 38페이지 보면은 검투사 데미트리우스네. 예. 데미트리우스. 이 두 영화만 보면 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딱 보시면은 48페이지까지의 교회사 이야기는 이 영화 두 편 안에 있다. 저는 이거 다 돈 주고 샀는데 지금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세상이 좋아졌는지 세상이 안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돈 주고 소유하고 누구는 공짜로 보고 좀 은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